네, 기초입문과정 12번째 강좌에서 중개실무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실무라고 하는 말은 실제 업무라고 하는 뜻이죠. 중개실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개행위의 목적인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 체결까지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 행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중개실무는 하나의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플로우의 과정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 접수받아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중개 완성인 거래계약 체결까지 이끌어 나가는 그 과정, 이것이 중개실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개실무는 하나의 과정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접수받게 되면 특정한 의뢰인과 이제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게 되죠. 이 중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중개실무 과정이 출발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보수청구권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이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청구권은 발생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중개보수청구권은 정지조건부죠. 중개가 완성이 되어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중개실무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영업을 목적으로 중개활동을 합니다. 다시 말해 돈을 벌려고 중개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기까지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나 동일한 시행착오의 반복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정한 중개활동계획, 업무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과 거래전 가격 등을 산정해야 될 겁니다. 이제 물건에 대한 조사 분석을 마쳤다면 본격적인 중개 영업활동, 판매 활동을 하게 되겠죠. 거래 당사자를 소개하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거래 조건 교섭을 통해 클로징, 거래계약 체결을 시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토지매매계약, 주택임대차 계약, 상가 교환 계약 등과 같은 거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면 중개는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나가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일련의 과정을 중개실무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중개실무의 과정은 중개의뢰를 접수받아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공인중개사법에서 전속중개계약과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는 기초 입문과정이지만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 유형별 개념과 특징 같은 부분들 간단하게 정리해 볼 건데, 일단 부동산 중개계약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교환,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 대한 중개를 의뢰받고 그 중개의 목적인 거래가 성립하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이 중개계약이죠. 언제나 중개계약은 적법한 중개계약이라면 일방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고 그 상대방은 의뢰인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부동산 중개계약이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민법 이론상 계약을 구별하는 구별 기준 속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계약은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계약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구별 기준 중에 계약을 민사중개계약과 상사중개계약으로 구별해보는 구별 기준이 있습니다. 이 중에 상사중개라고 하는 것은 표현 그대로 상인 간의 상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상사중개라고 하고요. 상거래를 알선하는 중개가 아닌 중개는 다 민사중개에 속합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는요, 땅 팔고 집 사고 방 세 들어가고 하는 걸 소개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땅을 파는 행위나 집을 사는 행위나
방을 세를 얻는 행위는 장사가 아닙니다. 상행위가 아니죠. 그러므로 상사중개, 민사중개 구별하는 구별기준 속에서 부동산 중개는 혼인중매, 직업소개, 금전소비대차 알선 등과 같이 민사중개로 분류되게 된다는 거죠. 단 유의할 것은 부동산 중개계약 자체는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중개에 속하지만 그 중개계약의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돈 벌려고 중개업을 하죠. 상법상 상인의 법적 지위는 인정받고 있다 하는 것도 구분해서 이해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이고 불요식계약이라는 것인데 계약을 낙성계약, 요물계약 구별하는 구별기준 속에서는 낙성계약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만으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고 그 계약의 효력 발생에 일정하게 요구되는 방식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불요식 계약에 속한다는 겁니다. 또 계약을 유상계약, 무상계약 구별하는 구별기준 속에서는 유상계약에 속한다.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법상 상인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계약이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여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 대가적인 채무관계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계약을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구별하는 구별기준이 있죠. 그 중에서는 부동산 중개계약은 쌍무계약에 속한다는 것이고 부동산 중개계약은 우리 민법이 채권편에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계약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비전형 계약이지만 민법이 전형한 계약 중에서는 위임 계약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중개계약은 위임 유사의 비전형 계약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계속적 계약이고 임의적 계약이며 혼합계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부동산 중개계약의 유형, 종류를 구별해 보면 중개계약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구별 기준 속에서 5등분한 건 아니고 각기 다른 구별의 기준 속에서 중개계약의 유형을 구별하는 것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접수받을 때 얼마나 대상 물건에 대해서 독점적 중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느냐, 중개 의뢰의 독점성의 정도에 따라 중개계약을 구별할 때는 일반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으로 3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3분의 기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얼마나 그 물건에 대해서 독점적 중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느냐에 따르는 구별 기준이고요. 한 건의 중개 완성에 개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공동중개계약,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개념은 단독중개가 되겠죠. 단독중개, 공동중개 나눌 수가 있고 중개 완성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정가 혹은 정율 중개계약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순가 중개계약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개계약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받아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실무의 과정은 출발하죠. 이제 중개실무의 과정 속에서 그 다음 과정은 중개 업무계획, 중개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만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출제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를 가지고 객관식화되어 있는 문제의 지문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단원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중개 의뢰인을 통한 조사의 방법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직접 조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 조사의 방법은 공부, 각종 공적 장부 등을 통한 자료조사의 방법과 임정활동,
현장 답사를 통한 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양분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할 때 첫 번째, 의뢰인을 통한 조사의 방법이란 공인중개사법 25조 2항에 근거합니다. 들어보시면 기억나실 텐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규정 기억나시죠? 그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자료 요구에 이전 의뢰인이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중개대상물의 무엇이요? 상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시설의 상태, 내벽, 바닥면, 도배 등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뿐이었었죠. 그러므로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적인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직접적인 조사의 방법은 공부 등을 통한 자료조사의 방법과 임장활동, 현장 답사의 방법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공부 등을 통한 조사를 할 때는 중개대상물이 무엇이었고 그 물건의 어떤 사항을 조사할 것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자료들이 동원되겠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 파일 같은 지적 공부들뿐만 아니라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등기사항 증명서라든가 토지용계획 확인서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조사 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의 동일한 사항에서는 관련 공부의 기재 내용이 모두 일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 필지의 토지가 중개 대상물인데 중개 의뢰받은 그 한 필지 토지의 면적이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면적과 대장에 기재된 면적이 서로 다르더라.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상의 소유 명의자와 대장상의 토지 소유자가 기재사항이 다르더라. 이런 불일치의 문제가 공부상 조사 확인 단계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불일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물건의 기본적 사항,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장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지만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서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등기사항 증명서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통한 조사 확인을 마쳤으면 반드시 임장활동, 현장 답사가 보완적으로 뒤따라야 될 것인데 현장 답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부를 통한 조사 확인을 한 후 현장 답사를 한다고 했는데 공부상의 조사 확인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고 있느냐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문제이죠.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 연도가 실제 건축 연도와 일치하는지,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상의 소유 명의자가 실제 권리자가 맞는지 이런 것들 개업공인중개사는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공부상 조사 확인을 한 후 그 다음에 현장 답사를 하는 건데 공부상 조사 확인으로는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권리관계의 문제는 앞서 공부상 조사 확인에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중심으로 조사한다고 했었죠. 그러나 등기사항 증명서의 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권리관계의 문제도 있잖아요. 법정 지상권의 문제, 분묘 기지권의 문제, 유치권에 관한 문제,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문제, 등기부로는 알 수가 없으니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겁니다. 토지 관련 지적 공부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가 얼마나 가파른지, 지세에 관한 문제,
또 건물의 건축 방향이 어떠한지, 노후 상태는 어떤지 건축물 대장으로 알 수 없죠. 이런 것들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합니다. 결국 조사 확인의 총설적인 방법은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해 자료 요구하여 기초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 다음 공부상 조사 확인으로 나아가되, 공부상 조사 확인에서는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중심으로, 표시사항에 관한 문제는 대장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사하고, 그렇게 공부상 조사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와 공부상으로는 조사가 불가하였으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잔여사항들은 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확인 설명을 하되,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사항도 정해놓고 있었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실무 과정에서 조사 확인해야 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사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해야 할 것들을 조사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가 1항 각호로 나열하고 있는 사항들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무상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들로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인데요. 기초입문과정이니까 간단하게 세부적 개념들만 짚어보면, 먼저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으로서 소재지 조사 확인을 해야죠. 위치를 특정해야 되니까요. 소재지라고 하는 것은 소재 플러스 지번의 합성어이죠. 그러므로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가 중개대상물이라면 일단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지번 부여 지역, 지번 단위 지역이라고도 하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이런 지번 부여 지역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상세 위치 확인은 도면을 통해 확인해야죠. 지적도나 임야도를 통해서 해당 토지의 필지별 지번까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건물이 중개대상물일 경우라면 일단은 그 건물의 지반을 이루고 있는 토지의 지번을 확인했다는 전제하에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해당 건물의 건물 번호까지 확인을 하되,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집합 건물의 경우라면 특정한 동과 호수까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면적인데, 면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장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제곱미터 단위의 면적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목, 공시법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시는 내용인데요.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토지가 필지상 사용되는 가장 주된 용도에 맞추어 28가지 중 하나의 공식적 법적 명칭을 부여하죠. 이러한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을 중심으로 확인하되, 현장 확인을 통해서 현황지목, 실제 지금 토지의 이용 상태가 대장상의 지목과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경계에 관한 문제는 지적도나 임야도를 통해서 필지별로 획정된 선의 연결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의 좌표의 연결 등을 통해 경계를 확인하게 되겠죠. 그 다음 지형이라는 것은 지적 형태입니다. 같은 면적의 토지라도 어떤 토지는 반듯한 정방형일 수도 있고 길쭉한 장방형일 수도 있고 사다리꼴 모양의 제형일 수도 있고 삐뚤빼뚤 부정형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도면을 통해서요. 지적도나 임야도를 통해서 지형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토지의 기본적 사항 중에서 소재지, 면적, 지목, 경계, 지형 등은 다 지적 공부로 확인할 수 있지만 토지의 지세, 토지가 얼마나 가파른지, 경사가 어떠한지, 굴곡에 관한 문제는 지적 공부로는 알 수가 없죠.
급경사지라 하더라도 지적도로 보면 평면으로 그냥 평평한 평면으로 보이니까요. 그러면 공부상 조사가 안 되는 사항이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장 답사해야죠.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건물이 중개 대상물일 때 기본적 사항으로서 건물의 소재지와 면적 외에 건물의 구조, 건축 연도, 건물의 방향, 건축물의 용도 등이 있는데 구조나 연도나 용도는 건축물 대장으로 알 수가 있지만 건물의 정확한 건축 방향이 남향인지 서향인지 남동향인지 이거는 건축물 대장만으로 알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러므로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기본적 사항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해야 될 항목들을 나열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의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및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인데 이런 상태, 저런 상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 의뢰인의 협력이 없이는 접근하여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이런 상태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만일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이 그 자료 제공에 불응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항을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입지조건, 즉 환경조건, 비선호시설에 관한 문제인데 일조, 소음, 진동 등과 같은 환경조건의 문제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과 같은 입지조건의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비선호시설이 존재할 수도 있죠. 이런 사항들은 공부상 조사 확인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조사 확인해야 될 겁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 중에서 기본적 사항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죠. 권리분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권리관계 조사 확인을 할 겁니다. 토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와 을구 등을 통해 갑구를 통해서는 소유권과 소유권에 관련된 제한의 문제들, 을구를 통해서는 소유권 외 권리관계의 문제 확인하겠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의 문제, 또 등기된 임차권,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등기 여부 등은 다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등기 제도가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니죠.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상의 소유명의자는 그저 실제 소유자로 추정될 뿐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권리관계가 실제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미등기 권리에 관한 문제, 법정 지상권의 문제, 분묘 기지권의 문제, 유치권의 문제,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채석권 이런 것들은 등기사항 증명서로 알 수 없는 권리관계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미등기 권리관계 중에 임야가 중개대상물일 때, 산이 중개대상물일 때 조사 확인에서 가장 많은 애로에 봉착하는 것이 바로 분묘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중개실무편에서는 그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분묘기지권의 무분별한 발생과 행사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이따금씩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분묘기지권에 관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들, 기초입문과정이니까 주요 내용들만 선별해서 짚어볼 건데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기 위해서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으로서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이지만 등기 능력은
없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그림으로 개념 이해를 하시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상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봉제사하기 위해서 타인 소유 토지의 일정한 부분을 그 권리자가 배타적으로 수호봉제사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는 요인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인 소유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했다면 분묘 설치자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미 설치한 분묘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수호봉제사했다면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소유 토지상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설치한 분묘의 이장과 관련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고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면 이장과 관련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비록 토지 소유권은 양도가 되었어도 전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은 주장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뿐만이 아니라 봉분의 기저 부분이요. 거기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주의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의 내용인데 분묘기지권이 분묘의 기저에만 미치는 거 아니고 그 봉분과 상석과 비석과 같은 설치물뿐만이 아니라 이 분묘를 수호봉제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의 공지 내에도 분묘기지권은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분묘기지권이 봉분에만 아니면 시설물에만 미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분묘를 수호봉제사할 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단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분묘는 임야에 설치하죠. 산에 묘를 쓰잖아요. 임야라고 하는 것은 지세가 가파른 토지가 임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임야의 분묘를 설치하다가 보니까 보통 봉분 뒤쪽으로 흙이 무너져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달 모양의 둔덕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일컬어 사성이라고 하는데 사성이 조성된 분묘였다고 해서 무조건 분묘기지권이 사성이 설치된 지역까지 확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분묘기지권이 분묘기저에만 미치지는 않는다.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주의 공지 내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존재하고 그 분묘를 수호봉제사할 수 있다면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계속해서 인정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 조건은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는 둘째치고 임야가 중개대상물일 때 그 중개대상물인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었느냐 설치되어 있지 않느냐 설치되어 있다면 어디에 몇 기의 분묘가 존재하느냐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야도를 통해서도 임야대장을 통해서도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부상 조사 확인으로 알 수가 없는 정보이니 어떻게 확인해야 되겠어요?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등기 능력 없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러므로 등기사항 증명서로 알 수가 없죠. 그러면 현장 확인을 통해서는 확인이 최소한 가능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분묘기지권은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눈에는 띄어야 되지만 비록 봉분은 눈에 띈다 하더라도 아직 아무도 매장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 우리가 가묘라고 하죠. 그런 가묘도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에는 띄어야 돼요. 그러면 분묘가 있었지만
완전 멸실되어 버렸다면 당연히 분묘기지권도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유의해야 될 것은 분묘가 비록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멸실에 불과해서 여전히 그곳에 유골이 존재하고 회복 가능한 정도의 일부 멸실 상태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일부 멸실에도 불구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분묘를 이장해 버렸으면 그 전 지역은 더 이상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없겠죠.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가족묘지나 종중 또는 문중묘지와 같이 다기의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가 되어 여러 개의 분묘가 설치되어 어느 구역이 분묘기지권이 미치고 있는 지역이라면 그 구역 범위 안에서의 이장은 이장에도 불구하고 분묘기지권의 소멸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된 분묘 자체를 수호봉제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지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기존의 분묘에 쌍분의 형태는 물론이고 단분의 형태로라도 새롭게 합장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주위 공지에 미친다고는 하나 그 주위 공지 내에 또 다른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분묘기지권의 무분별한 발생과 행사가 전 국토를 묘지화해가는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되면서 이 분묘기지권의 무분별한 발생과 행사를 억제하기 위해서 2000년 초반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편하여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중개실무편에서는요. 분묘기지권과 연관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들이 매년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의 설치 관리 주체에 따라 묘지를 국가가 관리하는 묘지, 그 다음에 시도나 시군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설묘지, 그리고 사설묘지, 이렇게 장사법은 묘지를 3분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출발하면서 이 법은 국가가 관리하는 묘지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작동 국립묘지, 대전 현충묘지 등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은 시도나 시군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설묘지와 사인이 설치 관리하는 사설묘지로 압축될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사설묘지는요. 그 묘지 형태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개인묘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묘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중 및 문중묘지라고 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법인묘지. 그래서 사설묘지는 구분을 하면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및 문중묘지, 법인묘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개인묘지는 한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가 매장될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개인묘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개인묘지라고 해서 반드시 1인이 매장된 시설만을 한정하는 건 아니죠. 생전에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 합장될 수 있죠. 합장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한기의 분묘가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면 그 묘지는 개인묘지인 겁니다. 그 개인묘지는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묘지만큼은 설치 후 30일 이내에 설치 사실을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설묘지가 가족묘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들을 구역을 정해서 그 대상으로 묘지를 설치하는 것을 가족묘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생활돼 전체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가족묘지는 설치하려면 사전에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종중이나 문중을 구성하겠죠. 그래서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을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한다 해서 말 그대로 종중 및 문중묘지라고 하는데, 전체 면적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법인묘지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구역을 정하여 묘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단체 묘지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인데, 이러한 법인묘지는 오히려 군소법인묘지가 난립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성하도록 합니다. 지금 언급한 면적은 전체 면적인데요. 묘지의 전체 면적은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로 조성해야 된다.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조성해야 된다. 종중 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조성해야 된다. 그러나 법인 묘지는 전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체 면적이 그렇다는 것이고, 묘지의 전체 면적이 그렇고, 일기당의 면적인데, 분묘 일기당의 면적은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 금지입니다. 결국 그 말은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말과 같은 거죠. 개인 묘지는 어느 한 개의 분모가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거니까. 근데 나머지 사설묘지들,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는 일기당의 면적은요 1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10제곱미터 초과 금지인데, 단 합장되는 분묘일 경우라면 15제곱미터까지는 허용한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앞서 보셨는데, 사설묘지 중에서 개인묘지만큼은 설치 후 30일 이내에 설치 사실을 신고하면 되지만, 나머지 사설묘지들인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는 설치하려면 시장 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러한 사설묘지와 관련해서 거리의 제한도 두고 있는데요. 개인묘지와 가족묘지는 도로나 철도나 하천이나 그 예정지역으로부터는 200m 이상, 그리고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이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장소로부터는 300m 거리를 두어야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 종중, 문중, 법인 묘지의 경우에는 도로, 철도, 하천이나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인가 밀집 지역이나 공중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는 500m 거리를 두어야만 묘지 설치할 수 있다. 200m, 300m, 300m, 500m의 거리의 제한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분묘의 점유 면적에 대한 부분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요. 그 다음에 분묘는 설치 기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설치되는 분묘의 설치 기간은 30년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30년의 기간이 차면 그 후 1년 이내에 화장하거나 납골 처리하고 설치물과 시설물은 모두 철거하도록 합니다. 단 1회에 한해서 30년의 범위 내에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묘의 설치 기간 연장은 한 번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그것도 30년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니까 연장 신청의 기회까지 모두 사용했다 하더라도 최초 30년에 한 번 연장해 30년, 60년이죠. 그러면 더 이상 연장 안 됩니다. 그 후 1년 이내에 화장하거나 납골 처리를 하고 매장된 그 시설물은 모두 철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묘 기지권에 대한 무분별한 발생과 행사를 억제하기 위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장사법은 조문이 180개가 넘습니다. 그러나
중개 실무와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주요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개 실무편에서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분묘기지권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초 입문 과정이지만 기억해 두어야 할 부분이 중요한 대법원 판례 변동에 관한 부분인데요. 앞서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설치자가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수호봉제사하면 시효 취득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시효 취득형 분묘기지권은 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무상치료로 본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시효 취득형 분묘기지권이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을 청구하면 그때로부터, 소급해서는 아니고 그때로부터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기초입문 과정이긴 하지만 미리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의 방법과 구체적으로 분묘기지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장사법의 기초이론들 정리해 보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